두기봉 감독의 영화 흑사회의를 보면 이상한 서두가 있습니다. 분명 홍콩의 현대 조폭들을 다룬 영화인데 서막은 홍콩 개항 초기의 어촌마을 사진입니다. 나중에 그 역사를 알고 나서야 이해가 되었는데요. 감독이 말하려는 사실은 홍콩에는 처음부터 조폭 세력이 있었고 조폭 사회는 이미 홍콩 역사와 문화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1950년대 홍콩에는 조폭 세력이 만연하여 역사상 최악의 폭동이 일어나 영국 홍콩 정부의 골칫거리를 안겨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지난 편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보다 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폭 세력은 영국 홍콩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숙이 홍콩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찰 내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조폭과 경찰의 조합은 그야말로 초강력 조합이었습니다. 조폭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도박, 매춘, 마약 등 불법 사업을 쉽게 해나갈 수 있었고 경찰은 조폭에게서 엄청난 뒷돈을 받아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홍콩 역사 속 전설적인 거물들의 인생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홍콩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홍콩 경찰계에는 유명한 4명의 수사반장이 있는데요. 각각 열악, 안웅, 한샘, 그리고 랑강입니다. 그들은 전성기에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경찰 고위 간부들입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지명수배자로 되었습니다. 4명의 수사반장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열악입니다. 열악은 5억 반장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5억은 다름 아닌 열악이 수사반장 시절 탐호했던 금액입니다. 그 시절의 5억은 현재의 5억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홍콩 제1갑부보다도 더 부유했습니다. 열악이 수사반장으로 되는 과정은 의외로 험난했습니다. 중국의 한 어민 가정에서 태어난 열악은 부모님과 함께 홍콩에 밀항하여서도 어민이었습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했던 그는 홍콩 번화가에 나가 구두 수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20세의 경찰에 입문한 뒤에도 그는 맨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조폭의 세력과 손을 잡은 후에야 급속히 성장하여 나중엔 수사반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경찰력을 점점 더 탐욕으로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고 심지어 소방대가 출동할 때에도 돈을 받았습니다. 다른 조폭 세력들도 경찰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배양하기 시작하는데요. 부하들을 경찰 내부로 들여보내는가 하면 경찰에 뇌물을 주어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경찰에서 열악의 힘이 제일 강했다면 삼합회에서는 이 사람의 힘이 제일 강했습니다. 바로 한쪽 다리가 부러져 파오라고도 불리는 오세오입니다. 1960년대 초 오세오는 생계를 위하여 대륙에서 홍콩으로 밀항해왔고 조폭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오세오는 10여 년 동안 경찰과 연합하여 30톤이 넘는 마약을 판매하였고 오세오의 조직 의군도 급속히 성장해 화성화, 신얀, 그리고 14K 조직과 함께 홍콩 4대 조직으로 손꼽혔습니다. 1991년의 홍콩 영화 파오에서 조직 두목인 파오가 경찰 업무를 지휘하는 아이러니한 장면은 그 시대의 경찰과 조폭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가 되자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영국의 홍콩 총독 맥리오스가 홍콩에 도착한 뒤부터였습니다. 당시 홍콩 사람들은 오랫동안 부패로 고통받고 있었고 사람들의 원망은 하늘을 찌를 지경이었습니다. 대중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 바로 염정공사입니다. 이제 정치계와 경찰계를 상대로 반부패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세가 심상치 않자 열악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한순간에 보호를 잃어버린 오세오는 도망칠 겨를도 없이 염정공서가 성립되던 해에 바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991년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조직 의군도 따라서 급격히 쇠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염정공서의 강력한 타격으로 인해 조폭 세력은 더 이상 경찰에 의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자본 축적으로 조폭 세력은 원래의 불법 사업에서 합법적인 일상 산업에 스며들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제 이미지 세탁에 나선 것입니다. 1970, 80년대 홍콩 경제의 도약과 함께 떠오른 영화 산업은 조폭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매춘, 도박, 마약 밀수에 비하면 영화 산업은 훨씬 안전하고 돈도 빠르게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향화강 형제의 영성 영화사로부터 최자명의 부의 영화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화 제작사의 뒤에는 조폭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반에 영화 판매와 돈 세탁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중에는 점점 더 깊이 창작에까지 파고들었고 영화를 이용해 조폭의 신분을 세탁하고 조폭의 이미지를 낭만적으로 만들어 그들의 사회적 이미지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홍콩 영화에서 조폭 보스 역을 맡은 사람은 실제로도 진짜 조폭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14K의 진해민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성기 시절 침사추이 전체의 결정권은 자신한테 있다고 말했습니다. 一個時成個尖沙咀係我話事啊嘛，你尖沙咀就係陳慧敏嘅話事。講當年啊，唔係而家。你任何人去尖沙咀想開夜總會做咩夜場，你一定要得到我嘅同意，唔係就搞你。 90년대에 유가령이 납치당했을 때도 그가 나서서 사건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1996년 주성치는 영화 식신에서 이를 악물고 이런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根本就冇誠實。咩話？或者人人都係誠實。咩話？老豆老母阿哥細佬條女條仔，只要用心，人人都可以係誠實。 영화에서 심사위원은 조폭 보스에게 협박을 당해 주성치의 식신 자리를 빼앗아가는데요. 결국 신이 나타나 식신의 자리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의 주성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영화 식신이 상영되던 해 현실 속의 주성치는 영화 속 인물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기 인생 최정상에 올랐던 주성치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채 나락으로 떨어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현실에는 신의 도움이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영화 제작에만 전념하여 삼합회의 거물과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주성치는 조폭 세력이 있다고 알려진 영성영화사에서 수많은 영화를 촬영하였는데요. 영화는 모두 흥행작이 되었고 따라서 회사에서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주성치는 점차 자신은 그저 값싼 노동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영화가 아무리 흥행작으로 몇 천만 달러를 벌어들여도 주성치의 출연료는 단 70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 주성치는 조폭의 손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채성영화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첫 영화 대화서유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엄청난 명작인 이 영화는 당시에 아이러니하게도 폭망하였고 결국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좌절한 주성치는 캐나다로 이민을 고려하는데요. 하지만 주성치를 조폭이라고 비난하는 200페이지가 넘는 익명의 제보는 그의 앞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주성치는 억울하지만 변론할 길이 없었습니다. 조폭 세력이 있는 영화사에서 수많은 영화를 찍었던 주성치에게 캐나다 정부에서는 결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우리에게 수많은 행복과 감동을 안겨준 홍콩 영화에 조폭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영화 속 영웅으로 보이는 조폭은 현실에서 더없이 무자비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두기봉 감독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처럼 말입니다. 我是在九龙城寨长大，很多导演拍的都是黑帮是英雄，但我永远觉得他们不是英雄。 두기봉 감독의 영화 흑사회를 보면 조폭의 진짜 면모를 볼 수 있는데요. 영화 내내 온순하고 의리 있던 록은 마지막에 드디어 송곳니를 드러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형제 따이디와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누던 록은 다음 순간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게다가 배경음악은 섬뜩한 음악이 아닌 우정을 찬양하는 유유한 노래가 흘러나와 더욱 소름 돋았죠. 홍콩 조폭 사회의 진정한 내리막길은 1997년 홍콩의 귀환이었습니다. 무명 건달이든 유명한 조폭 보스든 또는 작은 집단으로부터 대형 회사에 이르기까지 중국 본토의 개입으로 폭력 조직 소탕 작전은 지역 곳곳에서 강력하게 펼쳐졌습니다. 귀환을 앞두고 소식을 접한 조폭 세력들은 이미지 세탁과 업무 변화에 속도를 냈습니다. 14K의 지네미는 이제 홍콩 조폭들은 더 이상 소란을 피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의 영화 수대초풍에서는 홍콩의 마지막 3대 조폭 악당의 최후를 그렸습니다. 엽계환, 그는 1996년에 총을 맞고 체포되어 4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자강, 그는 1998년 초 본토에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개병우, 그는 2003년에 체포되었고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기봉 감독은 영화 흑사회를 촬영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수백 년 동안 존재해온 홍콩의 조폭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가 태어난 환경도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조폭은 더 이상 예전처럼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과거의 그림자만 어렴풋이 남아있을 뿐이죠. 2013년 지네미는 영화배우 신분으로 선전에서 모 거물급 인물의 결혼식에 참석하는데요. 그가 등장하자마자 350명의 특수경찰이 총을 들고 결혼식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번 모임이 폭력 조직의 승진식이라고 의심되었던 것입니다. 지네미는 선전 경찰에 해명했지만 경찰은 그가 14K인 걸 알고 있으니 검사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조폭 세력과 함께 쇠퇴의 길로 나아간 건 휘황찬란하게 빛났던 홍콩 영화와 홍콩 연예계였습니다. 2002년의 영화 무간도는 어찌 보면 홍콩 영화 황금시대의 마지막 정점이었습니다.
2003년은 매우 상징적인 한 해였는데요. 사스의 도래, 홍콩 스타들의 죽음, 경제 침체 등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홍콩 영화 산업의 종사자 수는 전성기 때의 2만 명에서 5천 명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그해 4월 1일 장국영은 호텔에서 몸을 던져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12월 9일 차를 몰고 황하를 건너갔던 배우 겸 감독 가수량이 상하이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12월 30일 배우 겸 인기 가수 매연방이 암과의 싸움에서 끝내 이기지 못하고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해 홍콩 금상장 시상식은 취소될 뻔했습니다. 시상식 MC를 포기할 생각까지도 했던 증지위는 시상식 마지막에 대본에 없는 5분간의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사스로 고생하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경의를 표했고 또 홍콩 연예계에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會盡快清理我哋屋企，希望大家快啲翻嚟作客。 하지만 그의 이 간절한 요청은 결코 형세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해 한 건의 중요한 문서가 홍콩 영화 산업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는데요. 바로 CEPA라고 불리는 홍콩과 중국 본토의 경제협력 동반자 협정이었습니다. 이제 홍콩과 본토의 합작 영화는 본토 영화로 중국에서도 상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홍콩 감독들은 그들의 재능과 기대를 한껏 품고 대륙으로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홍콩에서 빛났던 신혜성, 덕보, 가와 등 영화사는 그렇게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폭의 배경이 있든 없든 혹은 조폭 영화든 아니든 간에 모두 거세게 휘몰아치는 이 커다란 파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